네, 안녕하세요. 아산정책연구원의 이동규입니다. 오늘은 신정부의 대중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주창하고 이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를 전개할 것을 공표했습니다. 또 지난 5월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이 한미 동맹을 군사 안보 분야의 협력을 넘어서 경제, 기술,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보였고, 또 5월 23일에 공식 출범한 IPE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게 이 전략적 명확성을 기반으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외 정책의 기조는 한중 관계를 악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중국이 이러한 한국 정부의 대외 정책을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 연대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반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윤석열 정부는 한중 관계를 인위적으로 개선하려 하기보다는 한중 관계가 급격하게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전략적 가치를 새롭게 산정해야 합니다. 이 한중수교 이후로 한국 내에서는 중국이 중요한 이웃국가이고 또 반드시 협력해야 하는 국가라는 그런 인식이 형성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 경제협력과 그리고 북한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 그러한 인식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재 급변하고 있는 국제 정세 속에서 모든 분야에서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런 당위성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미중 전략 경쟁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통해서 이 가치가 다른 그런 국가들 간의 대립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이 중국식 체제나 중국식 사고의 확산은 한국이 추구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내에 확산되고 있는 그런 배타적인 민족주의는 한국의 문화 정체성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과 협력해야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중 FTA 2단계 협상이나 한중 간 해양 경계 획정 문제나 후쿠시마 오염수 등 환경 문제, 이런 부분에서는 또 중국과 협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중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장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중국이 한국에게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 그것을 깊이 고민하고 새롭게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보나 경제, 문화 같은 그런 분야별로 혹은 국가 정체성 같은 그런 사안별로 중국이 협력의 대상인지 혹은 경계의 대상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중국을 위협으로만 인식하고
무분별한 그런 대립구도가 형성되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에 대해서 중국이 여러 가지 회유나 압박을 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중국은 반중연대에 참여하는 호주나 EU에 대해서 경제적 제재 등 다양한 압박 수단을 취했습니다. 소위 전랑외교라는 공세적인 외교 노선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2016년 사드 사태를 통해서 그러한 중국의 압력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그런 역할을 다하려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서 중국 정부가 이를 계기로 한국에 대해서 경제 제재나 외교적 공세 혹은 해양 경계 획정 문제나 한중 간 문화 충돌을 둘러싼 그런 여론 공격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에 대한 회유와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가능성을 인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구체적으로는 윤석열 정부는 한국 경제의 대중 의존도를 장기적으로 줄여나가는 한편 전략 물자의 수입원 다변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기보다는 이 북핵 문제가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훼손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영내 국가들과 우선적인 그런 협력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이 이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그런 상황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한중 간 문화 갈등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그런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중국은 전통 문화의 부흥을 통해서 국내적으로는 민족주의를 고취시키고 있고 또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음력설을 중국의 새해라고 하고 있고 다양한 문화재를 개최하면서 이 중국의 전통 문화를 매개로 해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보면 한중 간의 문화 갈등이 그러니까 한국의 전통 문화를 둘러싼 한중 간의 문화 갈등이 한중 양국을 넘어서 이 세계 곳곳으로 확산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이러한 가능성을 인식하고 한중 간의 문화 갈등을 민간 차원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문화의 탈취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하고 또한 해외에서 개최하는 그런 문화제에서 한국 문화를 도용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잘못된 인식이 형성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그런 외교적인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2년도에 윤석열 정부가 한중 관계에 있어서 주목해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지만 이 중국 정부는 미국이나 나토에 대해서는 상당한 목소리로 비난을 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웃국가이자 협력국임을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을 과도하게 자극하기보다는 한국과의 어떤 협력 모멘텀을 이어가려는 그런 의도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중국 내 상황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중국이 한국과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현재 상황을 활용해서 한중 간의 외교 채널을 확대하고 정례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드 사태 이후에 중단되었던 한중 2+2 대화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상황을 생각할 때 이러한 한중 간의 대화가 어떤 한중 간의 그런 의견을 조율하거나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중국에게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하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고 한중 관계의 어떤 급속한 악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과 그리고 국제사회에 한국의 대외 정책이 대중 견제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취하고 있는 대외 정책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그리고 중견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어떤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미동맹 강화와 또 한미일 안보협력에 관해서도 그것이 중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중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이를 강조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떤 중국 내에 있는 한국에 대한 그런 우려나 반발을 완전히 불식시키지는 못하더라도 한국이 한중 관계에서 외교적 명분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이후 한국에 대해서 중국이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할 때 국제사회와 함께 이에 대응하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조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중 간에 협력할 수 있는 사안을 찾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모색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한미 관계를 중시한다고 해서 한중 관계를 방기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은 한국에 대한 압박을 가하기 전에 한국과의 협력을 모색하여 한국이 미국에게 급격하게 경사되는 것을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계기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양 경계 획정 문제나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그런 환경 문제, 한중 FTA 2단계 협상 등에서 중국과 협력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 협력 분야에서의 성과는 차치하더라도 이러한 노력이 한중 관계가 빠르게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것이고 또한 미중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한중 관계의 악화로 인한 그런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는 그런 시간을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